모든 성공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 시작한다. 인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며 진화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저자 데일 카네기, 편역 윤태진, 출판 다른 상상.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1.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라. 우리는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더 신뢰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아돌프 셀츠는 자동차 쇼룸의 영업부장으로 우리 강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셀츠는 어느 날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진 세일즈맨들을 보고 그들에게 의욕을 불러넣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소집하고 세일즈맨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세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쏟아졌다. 충성, 솔선수범, 정직, 낙관주의, 팀워크,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 등이었다. 회의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영감을 줬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올릴 동기를 부여했다. 어떤 세일즈맨은 하루 14시간을 근무하겠노라고 외쳤다. 그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 거래를 한 셈이죠. 제가 맡은 부분을 실천했으므로 그들도 말한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대하여 의논하자 그들은 마치 필요한 영양주사를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데이비스는 우리 강좌에 나와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 저희 가족이 지금까지의 여행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게티스버그의 남북전쟁의 격전지,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워싱턴 같은 동부지역 사적지를 방문하는 꿈을 꿨습니다. 포지 계곡, 윌리엄스버그의 식민지 촌락, 제임스타운 등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3월에 아내 낸시가 여름 휴가에 대한 멋진 생각이 있다면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여행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몇 년 동안 이 여행을 원했죠. 하지만 같은 시간에 두 지역을 여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앤이 중학교에서 미국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미국의 발전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에게 방학 때 역사적인 장소에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아내도 우리 가족 모두 찬성한 다음 여름 휴가를 동부지역에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나는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에 대찬성이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캐나다 뉴 브런즈윅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은 이 테크닉으로 나를 단골 고객으로 만들었다. 그때 나는 카누를 타고 낚시를 할 예정이어서 관광성에 안내 요청 편지를 보냈다. 곧 여러 곳의 캠프와 안내원이 보낸 편지와 책자들, 추천장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달됐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캠프장의 주인이 현명하게 접근해 왔다. 그는 자기 캠프에서 묵고 갈 고객들의 명단을 알려주고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선택해보라고 했다. 그 명단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캠프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본 후 그 캠핑장을 예약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선택권을 줬던 것이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2. 비난의 자리에 이해를 둬라. 상대방의 생각이 전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라. 그러니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끈기 있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그런 노력을 한다.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부터 알아보라. 그러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비난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쏟지 않고 금방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 결과에도 동정심을 갖게 되는 법이니까. 그러면 인간관계의 기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황금같이 귀한 사람을 만드는 법을 쓴 작가 케네스 M. 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갖는 강렬한 관심도와 타인에게 갖는 하찮은 관심도를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링컨 루즈벨트처럼 대인관계에서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의 지름길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제럴드 S. 니렌버그 박사는 그에 져서 사람을 사귀는 비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줄 때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정겨운 태도로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그도 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나는 공원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옛 갈리아 지방의 드루이드 단원처럼 나는 떡갈나무를 숭배하고 있는데 화재로 어린 나무와 관목들이 타 죽는 모습은 몹시 슬픈 일이었다. 이 불은 조심성 없는 애연가들 때문이 아니라 소시지나 계란 따위를 나무 밑에서 구워 먹는 젊은이들 때문에 발발했다. 공원 한 구석에 산불을 내는 사람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간다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이후부터는 나 스스로 그 공원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불을 막아야 한다는 의욕만 앞서 사리 판단이 흐려진 행동을 보였다. 나는 불을 지핀 아이들을 발견하면 곧장 달려가 감옥에 가야지 정신을 차리겠냐면서 당장 불을 끄라고 권위적인 노트로 명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아이들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감정만 들여놨던 것이다. 그러자 아이들은 우선은 내 말에 복종하는 척을 했지만 뚱한 얼굴로 원망의 기색을 나타냈다.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 애들은 또다시 불을 피워 이번에는 공원 전체를 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세월이 흘러 인간관계에 대한 방법과 지식을 습득하면서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재밌니 얘들아? 저녁은 무엇으로 만든 거니? 나도 어렸을 적엔 불을 피우고 싶어 했지.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야. 그런데 공원에서 불장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야. 너희들이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조심성이 없더라고. 그런 아이들이 너희가 불을 피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하다가 나무를 다 태우기도 해. 조심하지 않으면 공원이 다 타버릴지도 몰라. 잘못되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협조하고 싶어질 것이다. 3. 설득의 비결은 공감에 있다. 상대방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부터 그 비결을 소개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이런 반응으로 대하면 점잖아질 수밖에 없다. 알카포네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이 그와 같은 신체와 성격, 정신 상태를 이어받았다고 치고 그가 겪은 환경과 역할도 모두 경험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알카포네라는 사람을 만든 것은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늑대가 아닌 까닭은 부모님이 늑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나서 오늘날의 당신이 된 것이 아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고집불통의 비이성적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저 영혼을 갈시 여겨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나니 하고 말하라. 이 세상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동정에 굶주려 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솔 휴로크는 아마 미국에서 으뜸가는 무용 감독일 것이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표토르 샬리아핀, 이사도라 덩컨, 파블로바 등과 같은 세계적 예술가들과 협업했다. 개성이 강한 스타들과 일하면서 히로쿠가 가장 먼저 터득한 교훈은 그들의 개성은 이해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히로쿠는 3년 동안 샬리아핀의 공연 감독을 맡은 적이 있었다. 사실 샬리아핀은 항상 주의 대상이었다. 그는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진저리를 냈다. 히로쿠 또한 저 친구는 모든 면에서 아주 끔찍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노래를 부르기로 한 날 점심때쯤 샬리아핀에게 전화가 왔다. 솔, 몸이 좋지 않아. 목구멍이 마치 굽지 않은 햄버거 같아. 오늘 밤에는 노래를 할 수 없겠는걸? 이렇게 갑자기 공연을 취소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샬리아핀에게 히로쿠가 화를 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예술가를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샬리아핀에게 곧바로 달려가 진정한 동정심을 보였다. 가엾은 친구, 안 됐구먼. 물론 노래는 무리지. 당장 약속을 취소하겠네. 자네는 몇천 달러를 손해보겠지만 자네 명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샬리아핀은 한숨을 쉬며 솔, 5시쯤 와서 내 상태를 좀 봐주게 라고 말했다. 그러면 5시에 히로쿠는 다시 샬리아핀에게 가는 것이다.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시 약속을 취소하자고 말하며 샬리아핀은 또 한숨을 쉬면서 글쎄 나중에 다시 오게. 그때쯤이면 낫겠지 하고 말했다. 7시 30분이 되면 이 위대한 가수는 노래 부르기를 승낙하면서 휴레크에게 무대 위로 올라가 그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관객들에게 말해주기를 요청했다. 휴로쿠는 그것이 이 가수를 무대에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노래를 시작하자 샬리아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아더 아이 게이츠 박사는 그에 져서 교육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동정심을 갈망한다. 어린이는 자기의 상처를 무척 보여주고 싶어하며 심지어 동정심을 받고 싶은 나머지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는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모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다. 4. 상대방을 드높여라. 나는 제시 제임스가 활동하던 미주리주의 변두리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제임스 농장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 살던 제시 제임스의 아내는 제시가 어떤 방법으로 기차를 강탈하고 은행을 털었는지 어떻게 이웃 농부들에게 빚을 갚도록 돈을 나누어 줬는지 등에 대하여 내게 자세히 얘기해줬다. 제시 제임스는 아마 속으로 더치 슐츠나 쌍권총 크로울리, 알카포네 그리고 갱단의 대부처럼 자기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제이 피어폰트 모건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글에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고 또 하나는 진짜 이유다.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상주의자이므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실생활에 활용하기엔 너무 이상적인 것일까?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자. 파렐 미첼은 한 가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파렐의 집에 새들어 사는 불만투성이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막무가내로 당장 집을 비우겠다고 했다. 그들은 교훈에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연중 월세가 가장 비쌀 때라서 아파트를 다시 세놓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보통 때와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이사를 간다더라도 계약에 따라 나머지 임대료를 당장 지불해야 하며 나도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질대로 하기보다는 방법을 달리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걸 한눈에 알았죠. 며칠 동안만 더 생각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달 초까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사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지킬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분은 스스로 저를 찾아와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부부가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한 끝에 그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군요.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지요. 노스크리프 경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가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 마시오라고 했을까? 아니다. 노스크리프 경은 보다 차원 높은 동기에 호소했다. 누구에게나 가슴에 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 호소해서 제 사진을 신문에 싣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니까요. 라고 썼다. 존 디 록펠러 2세도 자녀의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막기 위해 차원 높은 고상한 동기로 호소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심정으로 여러분께서도 자녀를 기르고 있어 잘 아시겠지만 자녀의 얼굴이 알려지면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5. 쇼맨십을 발휘하라. 여러 해 전 필라델피아의 이브닝 블리틴지는 악성 루머에 시달렸다. 기사는 적고 대부분 광고뿐인 이 신문은 독자의 흥미를 잃어 광고를 내도 효과가 적다는 소문이 난 것이다. 이미 구독자도 광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사의 직원들은 이러한 대책을 고안해냈다. 평상시 하루분의 지면에서 기사를 전부 뺀 뒤 그것을 분류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행한 것이다. 제목은 하루라고 지었으며 307쪽이나 되어 꽤 두툼한 편이었는데 이 책을 몇 달러가 아닌 단돈 몇 센트에 판매했다. 이 책은 이브닝 블리틴지에 재밌는 읽을 거리가 많아 게재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단순하게 숫자나 대당 기사를 싣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고 재미있으며 충격적으로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묘안이었다. 현 사회 또한 이와 같은 극적인 효과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좀 더 흥미진진하고 관심을 이끌어낼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쇼맨십이 필요하다.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받길 원한다면 쇼맨십을 발휘하라. 쇼윈도 전문가들은 극적인 효과의 힘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쥐약을 개발한 업체에서는 대리점 쇼윈도에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이용한 진열을 선보였다. 그러자 그 주 매상이 평상시보다 5배나 많아졌다고 한다. 텔레비전 상호 광고를 보면 상품을 홍보하는 데 극적인 테크닉을 사용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어느 회사의 자동차가 급커브길에서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으로 달리는지, 어느 상표의 세제가 경쟁사보다 더 깨끗이 셔츠를 빨아내는지, 시청자에게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보여줌으로써 그 상품을 구매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애인에게 구원할 때 단지 사랑한다는 말만 할까? 누구든 무릎을 꿇고 청혼함으로써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전한다.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젊은 아빠는 5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딸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리하게 하는 일이 힘든 나머지 기차놀이라는 게임을 생각해냈다. 아들을 새활 자전거의 엔지니어로 임명하고 딸의 수레차를 뒤에 부착했다. 그리고 놀이가 끝나면 수레에다 석탄, 즉 장난감을 모두 싣고 방을 한 바퀴 돌게 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방이 깨끗이 정돈됐다. 훈계하거나 나무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우리 강자의 수강생 보인토는
어느 유명한 콜드크림 회사로부터 시장 조사를 의뢰받았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들고 보인톤이 만나야 할 사람은 광고계의 거물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첫 만남은 실패로 끝났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조사 방법에 대한 시시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논쟁만 벌였죠. 그는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했고 전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죠. 결국 제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했지만 시간이 다 되어 인터뷰는 끝나버렸고 전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전처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그가 전화하는 동안 저는 경쟁사 제품 콜드크림 32개를 책상 위에 쏟아 놓았습니다. 병마다 조사의 결과를 상세히 적은 꼬리표를 붙여 놓았는데 간략하고도 효과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색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마친 그가 콜드크림 병을 하나씩 들고는 꼬리표의 글을 읽어보더군요. 그때부터 서로 우호적인 말이 오가면서 그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6.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라. 찰스 스왑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 가운데 실적이 조조한 곳이 있었다. 슈왑은 공장장을 불러서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저도 모를 일입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고하겠다 위협도 해봤지만 무소용이었습니다.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직원들에 대한 얘기였다. 슈왑은 분필 하나를 달라고 하더니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물었다. 오늘 용해 작업을 몇 번이나 했소? 6번입니다. 슈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6이라는 숫자를 크게 쓴 다음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야간 근무조 직원들이 바닥에 적힌 숫자를 보더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사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오늘 용해 작업을 몇 번이냐 했냐고 묻기에 6번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렇게 해놓고 나가시더군. 다음날 아침 슈왑이 다시 공장으로 나타났을 때 야간 근무조가 바닥에 6을 지워버리고 큰 글씨로 7을 써놓았다. 그리고 다시 주간 근무조가 일하러 들어왔을 때 바닥에 7이라는 숫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니, 야간 근무조가 우리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단 말이야? 주간 근무조는 야간 근무조에 지지 않으려 열심히 일한 끝에 10이라는 숫자를 적었다. 항상 생산량이 뒤처지던 이 공장은 곧 다른 공장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냈다. 경쟁심을 자극하는 방법이죠. 돈벌이의 그 급한 경쟁이 아니라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찰스 슈왑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했던 것이다.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 그에 대한 도전정신은 발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인 것이다. 위대한 행동학자인 프레드릭 헤르츠버그는 인부에서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의 근무 태도에 관해 깊이 연구했다. 헤르츠버그가 발견한 동기부여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돈? 양호한 근로조건? 보너스? 어느 것도 아니었다.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일 그 자체였다. 일이 신명나고 재미있으면 그 일을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긴다.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바로 일 자체이며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표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보다 성공하겠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도전하고 성공을 이루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의 확장과 성장을 위한 필수 기술들 잘 습득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